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연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밀어냈을 뿐이었다. 너희하고 사돈네가 도와준 돈이야. 이제 빚진 거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1년 반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이 순간 끝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돈을 돌려주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의 이름은 정상미, 올해 75이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일군 작은 집에서 말이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넓었다. 아니, 넓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것까지 수저를 놓았다. 그러다 혼자라는 게 실감나면 수저를 도로 걷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겨울이 되자 낡은 빌라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싱싱 들어왔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다. 관절염이 있는 그녀에게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다. 어느 겨울날 새벽 추위 때문에 잠에서 깼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몸이 덜덜 떨렸다. 그날 결심했다. 이제는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신축 빌라들을 여러 곳 둘러봤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들을 보니 마음이 설렜다.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이름은 박상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박상철은 정말 친절했다. 어머님, 딱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 신축이고 따뜻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박상철이 보여준 사진 속 빌라는 정말 깨끗했다. 하얀 벽지, 새 보일러, 깔끔한 화장실까지. 그녀가 꿈꾸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 전세금은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어머님 예산에 딱 맞지 않으세요? 맞았다. 그녀가 가진 돈이 딱 그 정도였다. 남편 보험금과 낡은 빌라를 팔면 될 금액이었다. 한번 보러 가볼까요? 지금은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요. 대신 계약금만 먼저 넣어두시면 제가 전세 등기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상했다.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하라니. 하지만 박상철은 계속 말했다. 어머님, 이런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갑니다. 다른 분이 선점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 말에 흔들렸다. 추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결국 계약금 3천만 원을 넣었다. 박상철은 영수증을 써줬다. 중도금과 잔금 일정까지 정해줬다. 한 달 뒤에 중도금 5천만 원, 그 다음 달에 잔금 5천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빌라를 급하게 내놓았다. 다행히 한 달 만에 팔렸다. 그 돈과 보험금을 합쳐서 박상철에게 중도금을 넣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잔금만 넣으시면 돼요. 잔금을 넣을 날이 다가왔다. 은행에서 남은 돈을 모두 찾아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과장님, 잔금 넣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했다. 박상철의 전화가 꺼져 있었다. 처음엔 통화 중인가 싶었다. 1시간 뒤에 다시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사무실로 직접 갔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 원래 부동산 있지 않았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아, 거기요? 며칠 전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야반도주한 것 같던데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경찰서로 달려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다. 전세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박상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친절했던 미소가 이제는 악마처럼 느껴졌다. 1억 3천만 원. 전 재산이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들어놓은 보험, 살던 집까지 다 팔아서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벽을 보며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집도 보지 않고 계약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더 큰 문제는 집이었다. 빌라는 이미 팔아버렸다. 새 주인이 곧 들어온다고 했다. 갈 곳이 없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당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민수는 화를 냈다. 당연했다. 그녀 역시 자신에게 화가 났으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75 나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창밖을 봤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다. 그녀도 그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짐을 싸고 있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했다.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살림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마석으로 가실 거예요. 마석? 거기가 어딘데? 경기도요. 장모님이 거기 사세요. 장모님하고 장인 어른이 전세 얻는 걸 도와주신대요. 민수의 장모. 그러니까 사돈 이야기였다. 엄마가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조건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짐 싸세요. 며칠 뒤 경기도 마석에 도착했다. 낯선 땅이었다. 평생 김제를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75에 타향살이를 하게 됐다. 민수와 연희가 작은 빌라 앞으로 데려갔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전세금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 돈을 누가 냈는데? 연희가 대답했다. 저희 부모님이요. 4천만 원 내주셨고 저희가 1,000만 원 보탰어요. 정말 고맙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빚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갈 곳이 없었는걸. 집은 작았다.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보일러가 잘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틀 뒤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안사돈이 서 있었다.
그분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파마를 한 머리였다. 사돈, 집은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도움 주셔서요. 도움이요? 안사돈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 있잖아요. 매주 만들어 오세요. 저희 집까지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반찬을 만들어 오라고? 그리고 바깥사돈이 나물 무침 좋아하시거든요. 그것도 꼭 넣어주세요. 안사돈은 계속 말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져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분들이 전세금을 내줬으니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안사돈이 돌아간 뒤 한숨이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이 집마저 없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 첫 번째 토요일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김치까지.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이었다.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칼질을 하니 손목이 아팠다. 오전 11시쯤 안사돈 집에 도착했다. 큰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사돈 오셨어요? 안사돈이 문을 열었다. 반찬통들을 건네줬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게 전부였다. 들어오라는 말도 차 한잔 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저 그냥 돌아서야 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다. 75 나이에 남의 집 반찬 셔틀이 된 기분이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주도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안사돈은 가끔 전화로 원하는 반찬을 주문했다. 이번 주엔 깻잎 장아찌 해주세요. 바깥사돈이 그거 좋아해요. 다음 주엔 갈치조림 해주시고요. 주문은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사돈,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사돈이 말했다. 청소까지 하라고? 저희가 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도 곁에 있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민수야. 아들을 불렀다. 뭔가 말해주길 바랐다. 이건 너무하다고,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장모님 말씀 들으세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며느리는 아예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그날부터 매주 안사돈 집 청소도 하게 됐다. 큰 아파트를 혼자 청소하려니 힘들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안사돈이 구석구석 체크했으니까. 여기 먼지 남았어요. 다시 닦으세요. 화장실 거울에 물때 있네요. 제대로 닦아야죠. 하루는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온몸이 쑤셨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게 인생인가 싶었다. 전세 사기만 안 당했어도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게 잘못이었다. 어리석었던 탓이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요. 그래, 좋겠다.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이 가요. 4박 5일 동안요. 순간 기대가 됐다. 자신도 같이 가는 건가 싶었다.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까지 가면 숙소가 비좁아서요. 이해하시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제주도 여행에 혼자만 빠진 거였다. 아들 내외와 사돈네만 가는 거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돈을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이건 너무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빚쟁이였고 하녀였고 짐이었다. 아들마저도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 창밖을 봤다. 마석의 밤하늘은 낯설었다. 별도 잘 보이지 않았다. 김제의 하늘이 그리웠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민수 내외와 사돈 부부는 환한 얼굴이었다. 사진을 보여주더군. 푸른 바다, 맛있는 음식, 행복한 미소들이었다. 제주도 정말 좋더라고요. 며느리 연희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사돈, 다음 주 토요일엔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그날 음식 좀 많이 해주세요. 안사돈이 전화로 말했다. 친구들 대접할 음식까지 만들어야 했다. 뭘 해드리면 될까요? 잡채하고요, 떡갈비, 동그랑땡, 김치전도 부쳐주시고요. 아, 과일도 깎아서 예쁘게 담아주세요. 주문이 끝없이 이어졌다. 손님 접대 음식을 혼자 다 만들라는 거였다. 그 주는 특히 힘들었다. 수요일부터 장을 봤다. 목요일엔 재료 손질을 했다. 금요일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만들었다. 손목이 퉁퉁 부었다. 관절염 약을 먹어가며 버텼다. 토요일 아침 일찍 사돈 집에 갔다. 음식을 가득 담은 보자기가 무거웠다. 버스 안에서 숨이 찼다. 수고하셨어요. 상만 마저 차려주시고 가세요. 안사돈이 말했다. 상까지 차리라고? 친구들 오기 전에 다 세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안사돈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거실에서 상을 차렸다. 접시를 놓고 음식을 담고 젓가락을 놓았다. 마치 식당 종업원이 된 기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안사돈의 친구들이 도착한 거였다. 3명의 여자분들이었다. 어머, 경숙이 음식 정말 많이 준비했네. 우리 사돈이 만들어주셨어. 안사돈이 말했다.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주방에 서 있었다. 사돈은 이제 가보세요. 안사돈이 손짓했다. 쫓겨나듯 나왔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무너졌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다.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더 늙어버렸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 베란다 정리 좀 해주세요. 베란다 정리? 네, 짐이 많대요. 정리 좀 해달라시네요. 이젠 베란다 정리까지 시키는 거였다. 말문이 막혔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장모님이 도와주신 게 얼마인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가 전세 사기 안 당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엄마 잘못도 있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 주말 베란다 정리를 했다. 먼지 쌓인 짐들을 옮기고 쓸고 닦았다.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일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수고하셨어요. 안사돈이 물 한 잔 건넸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다음 주엔 창문 청소 좀 해주세요. 겨울 지나고 나니 더러워서요. 요구는 끝이 없었다. 매주 뭔가를 시켰다. 설거지, 빨래, 장보기까지.
그녀는 점점 사돈네 가정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젊었을 때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 살고 있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비참했다. 자괴감이 들었다. 75 나이에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막막했다. 그저 막막했다. 창밖을 봤다. 마석의 밤은 여전히 낯설었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달만 외롭게 떠 있었다. 그녀처럼 어느 날 아침이었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다. 독거노인 봉사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세요.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뭔가 마음이 끌렸다.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뭔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게 필요했다. 바라는 것 없이 봉사를 하고 싶었다. 자신보다 더 힘든 분들을 그냥 아무 데가 없이 돕고 싶어졌다. 집에 와서 전화를 걸었다. 복지관 담당자가 받았다. 봉사 신청하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다음 주부터요. 좋아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으로 오세요. 교육 받으시고 어르신 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첫 수요일이었다. 복지관에 도착했다. 담당자 김선영 씨가 반갑게 맞아줬다. 어르신 오셨네요. 간단히 교육 먼저 받으시죠. 교육은 1시간 정도 걸렸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법, 주의 사항들을 배웠다. 그리고 첫 방문이 정해졌다. 박영자 어르신이세요. 올해 80살이시고요.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이 연락을 안 하신대요. 김선영 씨가 박영자 어르신 댁으로 안내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다.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다. 자그마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아, 그 봉사 나온 사람. 박영자 어르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냄새가 났다. 오래 환기를 안 한 냄새였다. 앉으세요. 낡은 소파에 앉았다. 스프링이 푹 꺼졌다. 집안은 어두웠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으니까. 어르신,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추운데 햇빛 좀 들어오면 좋잖아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얼마나 됐어요? 혼자 사신지요? 10년 됐어. 남편은 10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해. 명절에도 안 와.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다. 가슴이 아팠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하지. 하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다. 말과 다르게 정말 외로워하고 계셨다.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박영자 어르신의 옛날 얘기를 들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들이었다. 자신도 이야기를 조금 했다. 나도 아들한테 서운해요. 요즘 특히요. 다 그래.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박영자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마음을 울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음이 이상했다. 슬프면서도 뭔가 따뜻한 기분이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분을 만났다는 게 위로가 됐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다. 이번엔 밑반찬을 조금 만들어 갔다. 콩자반하고 멸치볶음이었다. 어머, 이걸 왜 가져왔어? 박영자 어르신이 놀라셨다. 어르신 드시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영자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모습에 그녀도 울컥했다. 그날부터 매주 반찬을 가져갔다. 청소도 조금씩 도와드렸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어드렸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보람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한 분 더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새로운 어르신을 소개받았다. 이정우 어르신이었다. 81살이셨다. 이분도 혼자 사셨다. 이정우 어르신은 박영자 어르신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말수가 적었다. 처음엔 문도 잘 안 열어주셨다. 왜 자꾸 와요? 어르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나는 이야기할 거 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찾아갔다. 조금씩 마음을 여셨다. 당신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여기 와요? 어느 날 이정우 어르신이 물었다.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와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르신들 보살피면서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정우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날부터 이정우 어르신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했다. 변화가 보였다. 몇 달이 흘렀다. 이제 네 분의 어르신을 방문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씩 다녔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안사도는 여전히 이것저것 시켰다. 하지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다. 봉사활동이 힘을 줬으니까. 어디 갔다 와요? 어느 날 안사돈이 물었다.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봉사요? 힘들지 않으세요? 비웃는 듯한 투였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제가 좋아서 해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안사돈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다. 자신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자식이 아예 없는 분도 계셨고 아파서 누워 계신 분도 있었다.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그분들을 도우면서 마음도 치유됐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살아있게 했다. 밤에 잠들기 전 생각했다. 이 봉사활동이 삶을 바꿔놓았다고. 예전처럼 비참하지 않았다. 서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돈이 뭐라고 하든 민수가 어떻게 대하든 이제 괜찮았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었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6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다. 모두 소중한 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정우 어르신과 특히 가까워졌다. 처음엔 말도 없으시던 분이 이제는 그녀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셨다. 왔어요? 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죠? 당신 얼굴 보니까 더 좋네. 이정우 어르신은 농담도 하셨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다. 어느 수요일이었다. 평소처럼 이정우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르신, 저예요. 다시 불렀지만 조용했다. 이상했다.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문을 열어봤다. 열쇠는 복지관에서 받아둔 게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정우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어르신, 달려갔다.
얼굴이 창백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다.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손이 떨렸다. 제발 괜찮으시길 빌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봉사자예요. 가족은 안 계세요? 그러시군요.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 말만 하고 들어갔다.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다. 기도했다. 제발 살아나시기를. 이틀을 병원에서 보냈다. 집에도 안 갔다.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정우 어르신이 눈을 뜨셨다. 어르신,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요? 목소리가 약했다. 네, 계속 여기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정우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도 울었다. 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의사가 따로 불렀다.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가족한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이 없으세요? 제가 알기론요. 그러면 환자분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이정우 어르신과 이야기했다.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이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르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당신 주고 싶어요. 깜짝 놀랐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요? 1년 동안 나를 돌봐줬잖아요. 진심으로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요. 나한테 진심이었던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이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돈만 달라고 전화했죠. 어르신, 당신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봐줬잖아요. 말을 마치고 이정우 어르신은 눈을 감으셨다. 숨을 고르셨다. 며칠 뒤 변호사가 왔다. 이정우 어르신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했다. 그녀를 수혜자로 지정하셨다고. 얼마나 되는데요? 3억 원 정도입니다. 집 한 채와 예금이에요. 정신이 아찔했다. 3억 원이라고요? 어르신,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못 받아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받아주세요. 이정우 어르신이 손을 잡았다. 힘없는 손이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외롭지 않게 해줬잖아요. 눈물이 났다.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고마워요. 일주일 뒤였다. 이정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봉사활동하던 분들 몇 명과 복지관 직원들 뿐이었다. 관 앞에 서서 울었다. 좋은 분이었는데 외롭게 사셨다. 이제 편히 쉬시길 빌었다. 장례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서류를 받았다. 정말로 3억 원이 상속됐다. 집은 팔아서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집까지 팔면 3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들여다봤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무일푼이었는데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 기쁘기보다는 혼란스러웠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정우 어르신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돈으로 삶을 바꾸겠다고.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 대청소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수야, 엄마 바빠. 뭐가 바빠요? 봉사 가는 거요? 응, 못해. 엄마, 장모님이 도와주신 거 생각 안 해요? 생각했다. 물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선택권이 생겼으니까.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거절한 거였다. 창밖을 봤다. 마석의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인생이 바뀔 것 같았다. 이정우 어르신이 주신 선물은 돈만이 아니었다. 용기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다. 통장을 다시 봤다.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3억 1천만 원이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떠나기로 했다. 이곳을 떠나기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손이 떨렸다. 이 돈을 돌려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1년 반 동안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다. 오후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야. 왜요? 대청소는 언제 하실 거예요? 대청소 이야기부터 하는 아들이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만날 수 있니? 지금요? 저 바쁜데요.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야 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요. 2시간 후에 집 앞 카페로 올게요. 전화를 끊고 준비했다.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카페에 도착했다. 민수와 연희가 이미 와 있었다. 불편한 표정들이었다. 뭔데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리에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야. 너희하고 사돈 내가 도와준 돈이야.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돌려주려고요? 이제 빚진 거 없어. 민수와 연희가 서로를 쳐다봤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돈은 어디서 났어요? 연희가 물었다. 그건 말 안 할게.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너희한테 빚진 게 없다는 거야. 장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여기 안 살 거야. 네? 뭐라고요? 2사람이 동시에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엄마는 김제로 돌아갈 거야. 김제요? 거기 가서 뭐 하게요? 엄마 인생 살려고. 엄마도 사람이야. 이렇게는 못 살아.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1년 반 동안 참았어. 안사돈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부려먹히고 하녀처럼 살았지. 엄마, 너희는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제주도 갈 때도 엄마만 빼놓고 갔잖아. 민수가 입을 열었다. 그건 숙소가 작아서. 변명하지 마. 진짜 이유는 엄마가 짐이었기 때문이잖아. 전세 사기당한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지. 연희가 고개를 숙였다. 민수도 아무 말 못했다. 안사돈은 매주 반찬 만들어 오라고 했어. 청소하라고, 베란다 정리하라고, 대청소하라고 했지. 그건 엄마를 위해서라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강요당한 거였어.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75이지만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이제 갈게. 연락하지 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응.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더 후회스러워.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 집으로 가라고 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봤다.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화나시네요. 네, 좋은 일 있어요. 정말 그랬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1년 반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졌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다 챙겼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김선영 씨, 저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김제로 내려가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쉽네요.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겠어요. 미안해요. 다른 분 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 작별 인사를 했다. 다들 아쉬워하셨다. 건강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박영자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어르신도요. 제가 못 올 테니까 복지관에 다른 분 보내달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고마웠어요. 마지막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다. 좋은 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저녁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다. 부동산에 가서 전세해지 의사를 밝혔다. 한 달 뒤에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 한 달 동안 민수는 계속 전화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만 받지 않았다. 안사돈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그것도 무시했다. 며느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날도 있었다. 어머님, 저예요. 연희예요.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할 말 없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 어머님, 미안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연희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다. 한 달이 지났다. 이사하는 날이었다. 짐은 별로 없었다. 택배로 미리 보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1년 반을 살았던 곳이었다. 힘들었던 기억들 뿐이었다. 버스 터미널로 갔다. 김제행 버스표를 샀다. 출발까지 30분 남았다. 그때 민수가 달려왔다. 엄마,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너희 곁에 있으면 엄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짐일 뿐이지. 아니에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래.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해. 버스가 들어왔다. 8시간이었다. 잘 살아라,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수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민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자유였다.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였다. 버스가 김제에 도착했다. 4시간 정도 걸렸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고향의 공기가 느껴졌다. 마석과는 달랐다. 따뜻했다.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갔다. 미리 전화로 알아본 곳이었다. 전세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네, 혼자 살 집이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1억 2천만 원 정도요.
좋은 빌라 있어요. 신축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따뜻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안내했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빌라가 나왔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다. 2층이에요. 올라가 보세요.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여니 햇살이 들어왔다. 남향이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 있어요. 보일러도 잘 나와요. 집을 둘러봤다.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햇빛이 가득했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일주일 뒤 이사했다.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정리됐다. 가구도 몇 개 샀다. 침대, 식탁, 소파가 전부였다. 첫날 밤이었다.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창밖을 봤다. 김제의 밤하늘이었다. 별이 보였다. 마석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부터 동네를 돌아다녔다. 슈퍼마켓도 가고 시장도 갔다. 사람들이 친절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김제 사람인데 잠깐 다른 데 살다가 돌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다. 봉사활동을 신청하려고. 독거노인 돌봄 봉사하고 싶어요. 어머님이요? 감사합니다. 요즘 봉사자가 부족해서요. 담당자가 반가워했다. 경기도 마석에서 1년 넘게 했어요. 경험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며칠 뒤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김제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았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분은 김순덕 어르신이었다. 86살이셨다.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어머, 들어와요. 김순덕 어르신은 인자하셨다. 차를 내주시더군.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15년 전에 갔어.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지.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좋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김순덕 어르신을 찾아갔다.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반찬도 해드렸다. 청소도 도와드렸다. 당신은 천사야. 김순덕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천사는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해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채워졌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일주일에 3번 도시락 봉사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10명분의 도시락이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편지를 줬다. 할머니, 이거요. 받아봤다. 삐뚤삐뚤한 글씨였다.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다.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하게 만들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에 한 번쯤 걸려왔다.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이젠 받았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으세요? 걱정하지 마. 엄마 건강해. 대화는 짧았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행복은 자식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는 걸. 행복은 자신의 존엄을 지킬 때 찾아온다는 걸.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하녀가 아니다. 그저 정상미 76살 여자일 뿐이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일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김제의 하늘이 보인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간다. 그녀처럼. 정말 미안해요. 알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이해해. 엄마, 잘 살아라, 민수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봄이 왔더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였다. 마당에 화분을 놓았다. 꽃을 심었다. 장미, 채송화, 봉숭아 꽃이었다. 매일 물을 주고 가꿨다. 꽃이 피었다. 예쁘게 피어났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웠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슈퍼 사장님, 시장 아주머니, 옆집 할머니까지 모두 좋은 분들이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슈퍼 사장님이 말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랬었나 싶었다. 이제는 행복했다. 진짜로. 잘 됐다. 내가 웃으니까 나도 좋아. 고마워요. 모료 우린 이웃인데. 1년이 지났다. 김제로 돌아온 지 1년이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봉사활동은 계속했다. 이제는 세 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다. 결식 아동 도시락도 여전히 만들었다. 남은 돈으로는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복지관에 기부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집에 쌀도 보냈다. 이정우 어르신이 주신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으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마당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다.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꽃 향기가 났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76이 됐지만 삶은 이제부터였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자신으로 사는 거였다. 슈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았다. 고통이 있었기에 평화가 더 깊게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요즘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이었다. 천천히 읽었다. 밤이 깊어갔다.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아마도 오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겠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지금도 김제에서 살고 있다. 매주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도시락을 만든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민수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한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괜찮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됐으니까. 벽에는 평화라고 쓴 서예 작품이 걸려 있다. 문화센터에서 배워 직접 쓴 것이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미소 짓는다. 이제 알았다.